1860년 10월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 열기를 뿜고 있을 무렵이었다. 뉴욕주 북부의 조그마한 마을 웨스트필드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소녀가 한 장의 그림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앉아 있었다. 그것은 그날 낮에 소녀의 아버지가 장에 나갔다 얻어 가지고 온 그림이었다. 전등불이 아닌 기름 등잔불에 비친 그 그림은 소녀의 눈에 참으로 이상하게 비쳤다. 그림은 소녀가 이제까지 본 어떤 것보다도 선명했다. 얼굴 주름살의 굴곡이 뚜렷하게 드러난 건 물론이려니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셀 수 있을 듯 싶을 정도였으니까. 구겨진 의복의 주름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녀 그레이스의 눈에 인상 깊게 보인 것은 몹시 수척한 그 얼굴 모습이었다. 움푹 패인 두 볼은 숫제 무시무시하게 보였다. 이렇듯 못생긴 남자와 얼굴을 마주오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자 소녀는 문득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다. 그 그림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링컨이었다. 어두움 침침한 기름 등잔불 밑에서 소녀 그레이스는 무섭다고 생각하면서도 달리 할 일이 없었으므로 계속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소녀의 눈안에 들어있는 그림의 얼굴 모습을 둘러싸고 마치 안개가 끼듯 어렴풋한 현상이 얼비치는 것이었다. 흡사 달무려와도 같은 그 이상한 태는 점점 두텁게 퍼지더니만 마침내 그 흉하게 움푹 패인 양볼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그러자 둥그스름하게 아주 보기 좋은 얼굴이 되었다. 수염. 소녀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수염을 기르면 보기 좋은 얼굴이 되겠구나. 그러면 부인네들이 남편더러 이 사람에게 투표하도록 충동할 테니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쉬울 거야. 아, 누가 이 말을 그에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레이스는 안타깝게 궁리하던 끝에 자기가 직접 그에게 충고하는 편지를 쓰기로 했다. 소녀는 펜을 들었다. 존경하는 링컨 선생님, 저는 금년에 11살 나는 소녀인데 선생님께서 꼭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어른에게 이처럼 당돌한 편지를 올리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에게도 저와 같은 딸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그렇다면 그 애에게 제가 안부를 전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만일 선생님이 바쁘셔서 이 편지의 회답을 친히 못하시게 될 경우엔 대신 저에게 편지하라고 일러주세요. 제게는 오빠가 넷 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더러는 선생님에게도 투표할 눈치예요. 그런데 만일 선생님이 수염을 기르신다면 그렇지 않는 오빠들에게도 제가 말을 잘 해서 선생님에게 투표하도록 조르겠어요. 선생님은 얼굴이 너무 홀쭉해서 수염을 기르시면 지금보다 훨씬 좋게 보일 거예요. 부인네들은 모두 수염을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수염을 보고 남편들을 졸라서 선생님에게 표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 그러면 선생님은 틀림없이 대통령에 당선되실 거예요. 1860년 10월 15일 그레이스 베델 올림. 이 편지는 링컨의 선거 본부에서 비서로 일하는 두 청년 중의 하나인 존 헤이가 받아 읽었다. 그날을 전후해서 그 선거 본부에는 미국 각지에서 모두 50여 통의 편지가 와 있었다. 이 편지들은 모두 그 존 헤이와 니콜라이라는 또 한 사람의 청년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에게서 온 편지만이 링컨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다. 이제는 어린 소녀들까지 대장에게 당선 방법을 가르쳐오고 있군. 헤이는 글씨가 치졸하고 맞춤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 편지를 읽으며 귀찮은 듯이 투덜거렸다. 휴지통에 내버려. 니콜라이가 헤이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그런데 생각은 기발한 데가 있어. 대장이 수염을 길러야 한다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던져버려. 딴 중요한 일도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그때 수염이 더부룩한 뚱뚱한 몸집의 신사가 노크도 없이 방으로 들어섰다. 윌리엄 헌든. 그는 링컨과 함께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링컨과는 아주 친한 사이여서 선거운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들어오자 니콜라는 꾸벅 절을 하고 나서 이제 그만 수염 이야기도 소녀 이야기도 집어치우고 일이나 하세 하고 동료에게 말했다. 대수롭지 않게 중얼거리는 말에 헌드는 지나가는 말로 소녀라고 하며 반문하고는 링컨 사무실로 뚜벅뚜벅 걸음을 옮겨 놓으며 그분은 소녀들을 유부연하게 좋아하시지 길에서도 소녀들을 만나면 발을 멈추고 그들과 이야기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분이야. 그런데 자네들이 말하는 그 소녀는 어떤 소녀지? 하고 물었다. 성미가 급한 니콜라이가 퉁명스럽게 빨리 휴지통에 내던지고 펜실베니아 주지사에게 보낼 답장이나 써 하고 존 헤이에게 말했다. 그때였다. 지사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지. 문이 열리면서 뜻밖에도 링컨의 목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링컨은 안에서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소녀 그레이스가 다음과 같은 링컨의 회답을 받은 것은 편지를 낸 날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귀여운 그레이스 베델량, 15일부로 온 너의 편지를 받았어. 나에게 딸이 없다고 너에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 미안하구나. 나에게는 아들 셋이 있는데 한 녀석은 13살, 한 녀석은 9살, 또 하나는 7살이란다. 그 애들과 나의 아내가 우리 가족의 전부지. 그 수염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수염을 기르지 않고 있다가 네 말을 들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기르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흉보지 않을까? 너의 장래를 빌며 링컨. 1960년 10월 19일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대통령 선거는 그의 겨울에 있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 시골 변호사에 지나지 않던 링컨은 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일약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듬해 2월 16일 새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링컨을 싣고 백악관을 가했던 특별 열차가 그레이스의 동네인 웨스트필드에 가까운 정거장에 잠시 머무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레이스는 흥분을 참지 못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날 아침 일찍 그레이스는 가족들과 함께 정거장으로 나갔다. 역사의 지붕 위에는 송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대통령 만세라고 쓰여진 플래카드가 기찻길을 가로질러 높이 걸려 있었다. 정거장은 환영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아마 그 인근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나와 있는 것 같았다. 일찍이 이처럼 많은 수의 군중을 본 일이 없는 그레이스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벼랑간 장마당처럼 벅적대던 정거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멀리서 열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이제 오신다 하고 소리쳤다. 어른들 사이에 파묻혀 있는 그레이스는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는 열차를 보려고 발꿈치를 있는 대로 고추 세웠다. 그러나 그레이스에게는 고작 어른들의 실크햇 무더기만 보일 따름이었다. 웅성거리는 소음 속에 연설이요 연설 하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벼랑간 주위가 조용해졌다. 그레이스는 연설자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갑갑함 가운데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신사 승려 여러분, 연설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에게는 사실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꼭 해야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여러분을 만나고 또 여러분이 나를 만나는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왔을 뿐입니다. 그레이스는 대통령의 이 말에서 얼음처럼 차가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감격은 조금 더 식어내리지 않았다. 지금 그렇다. 지금 대통령이 비록 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몇 발짝 떨어진 저 앞 플랫폼에 서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연설을 계속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국기 밑에 서 있는 나로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의 국가와 함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우리의 국기와 더불어 있으시겠습니까? 군중들은 기다렸다는 듯 그렇고 말고요 하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고 수많은 모자와 손수건을 공중으로 띄어올렸다. 이 광경을 바라보며 그레이스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감동을 애써 누르고 있었다. 여러분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이 마을에는 나와 편지를 주고받은 어린이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소녀는 이 못생긴 나의 얼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보일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만일 그 소녀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레이스는 대통령의 이 말을 마치 꿈속에서처럼 아스라이 듣고 있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질렀다. 그레이스 베델,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소녀입니다. 대통령이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그레이스의 가슴은 마구 두 방망이 질쳤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이 조그마한 마을에 찾아와 자기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준다는 것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고서 그레이스는 군중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앞으로 나갔다. 아버지가 그레이스를 안아 기차 난간 위에 올려놔 주었다. 링컨은 그레이스에게 이름을 다시 한번 묻고는 번쩍 안아 올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뒤 이 소녀가 바로 나에게 수염을 기르도록 편지를 쓴 소녀입니다. 하고는 양볼에다 키스를 하고 다시 내려놓았다. 그레이스의 두 볼은 기쁨 때문이기도 했지만 링컨의 수염에 찔려 확확 달아올랐다. 그레이스는 그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대통령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과연 링컨의 두 뺨과 턱은 무성한 수염에 뒤덮여 있었다. 어느 날 그레이스가 그림으로 처음 본 그 양볼이 움푹 팬 무서운 얼굴이 아니었다. 그레이스의 기쁨은 말로서는 다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나는 네 말에 따라 수염을 길렀지. 링컨의 말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레이스는 마치 벙어리가 된 것처럼 그저 정신을 잃고 멍청이 그 키가 크고 수척한 소박하기 짝이 없는 위인을 바라보았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거기 서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었다. 기적이 울렸다.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링컨은 언제든 다시 만날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그레이스 켈리를 안아 열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넘겨주었다. 이윽고 기차는 검은 연기를 뿜어올리면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군중은 만세를 부르고 링컨은 이에 대한 답으로 손을 흔들었다. 이렇게 링컨이 수염을 기른 것은 그 후 암살을 당할 때까지 4년밖에 되지 않지만 누구나 링컨 하면 그 더부룩한 수염부터 먼저 연상한다. 오늘날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이 위대한 사람이 살던 집을 찾아간다. 이 목조 2층 집은 지극히 평범하다. 100여 년 전 그가 살던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집안에는 그가 쓰던 가구와 비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한 박의 벽에는 어린이의 서투른 글씨로 쓰여진 낡은 종이 쪽지가 붙어있다. 그것은 저는 금년
11살 소녀인데로 시작되는 그레이스의 편지다. 오천성님의 링컨의 수염, 샘터 출간작이다.